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 미국 대선과 한반도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KBS의 강윤기 PD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주 중요한 주제이니만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이름은 강윤기고요. 2003년 KBS에 입사했습니다. 올해로 22년 차인데 주로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K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 고발이라든지 추적 60분, 명견만리, 다큐인사이트, KBS 스페셜 같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을 했었고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KBS의 뉴욕 PD 특파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KBS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이 PD들도 해외 특파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워낙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 현지에서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의 제작이라든지 다큐멘터리 제작에 이렇게 투입이 되곤 합니다. 저는 이제 뉴욕에 있었고요. 아마 그 덕분에 오늘 이렇게 미국 대선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있었던 시기가 지난 대선이죠.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가 붙었던 지난 대선이 있었고요. 또 코로나19가 한창이었고요. 그 팬데믹의 거의 시작과 끝을 제가 지켜봤었고요. 또 2022년에는 중간 선거가 있었죠.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아무튼 3년 동안 일어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34개 주를 다니면서 약 120여 개의 아이템으로 방송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대선과 중간 선거를 취재하면서 바이든 후보, 트럼프 후보 캠프들의 유세 현장을 다 따라다녀봤었고 어떻게 사람들이 왜 그들을 지지하고 왜 그들을 싫어하는지를 아마 가까이서 좀 지켜봤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가 됐죠. JD 벤스 후보는 직접 제가 오하이오주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주 토요일 방송되는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 경력을 보시면은 국제시사 전문 분야로 조금 이제 압축을 해서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PD상도 받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소말리아 해적들을 만난 그 프로그램으로 올해 PD상을 받았었고, 요즘 다 이제 아실 거라 생각 들어요. 김영란법, 그걸 주제로 2015년에 명견만리를 만들어서 가톨릭 언론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미국 대선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특징적인 사진을 두 개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선거 유세 때 암살 시도를 당한 다음에 자리에 일어서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환호하는 모습, 그리고 이 해리스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유세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그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모습, 이렇게 상징적인 두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이번 대선이 미국 대선 역사상 모든 대선이 중요하고 치열했죠. 하지만 이만큼 다이나믹하고 이번 선거만큼 치열한 선거는 없다. 양 극단이 절대 질 수 없는, 양측이 절대 질 수 없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이 선거에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불과 2달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6월 27일에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가 1차 대선 후보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그 토론이 끝난 다음에 그 바이든 후보가 그 당시 토론 당시에 좀 인지력이 떨어진다, 말을 중얼거린다, 판단력이 느린 것 같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최초로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재선 출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퇴해라, 그런 이제 여론이 드세게 일었었죠. 그러고 나서 7월 13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월 13일 지금 보시는 저 화면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사실 현직 대통령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도 역사적이었거나 아주 처음 있는 일이었고 경악스러운 일이었기도 했지만 또 그거를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온 다음
그러고 나서 저렇게 뭐 포효라고 할까요? 포효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모습은 아마 미국 역사 교과서에 실릴 만한 아주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트럼프의 생안을 보면서 이 트럼프 대세론이 굳어졌다. 이제 뭐 트럼프가 어데트라고 그랬죠.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도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관계자들한테 아니다. 제가 경험했던 미국인들의 정서는 쉽게 누군가에게 손을 들어줄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세론을 말하기는 이르다. 그리고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었고 7월 21일 바이든 후보가 사퇴합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죠.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사퇴한 다음에 민주당이 얼마 전에 이제 전당대회를 했죠. 뭐 전당대회가 사실은 아주 화려했어요. 그리고 서사가 있고 많은 미국인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았었는데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리스 현 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대신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이게 8월 22일입니다. 불과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후보가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23일에 무소속 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사퇴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선거에 약간의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불과 2달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도저히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번 선거는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대략적인 선거의 판세를 보면은 뭐 여러분들도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 후보의 우세였다가 후보 교체 이후 해리스 후보가 상당한 관심을 받으면서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뭐 3%에서 7% 정도까지 앞선다라는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다 아시다시피 일반 보통 선거로 뽑는 그런 대통령 선거 제도가 아니거든요. 선거 인단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데 이 경합주의 여론조사들도 사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게 좀 밀리는 경향이었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은 박빙 우세 혹은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미국 대선전이 재미있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한 60여일 남았죠. 이제 11월 5일이 대선이니까요. 오늘 기준으로 그렇게 남았는데요. 9월 10일에 이제 1차 토론, 해리스와 트럼프와 해리스 1차 토론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막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주관하는 방송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마이크를 끄고 하니 중간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아무튼 1차 토론 이후에 좀 더 명확하게 표심들이 드러날 것 같고요. 앞으로 60여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확신하건대 정말 다이나믹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미국 대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인의 입장에 봤을 때도 가장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치열한 선거지만 이 선거의 결과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반도, 그리고 전 세계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들은 하나씩 이제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미국 이번 대선은 물러설 수 없는 양극단, 양측의 전쟁과도 같은 선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미국에서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는 미국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정체성에 대한 차이가 불러온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체성 전쟁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는 이제 트럼프 진영, 공화당의 이번 선거 구호입니다. 사실은 트럼프의 오래된 선거 구호이기도 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 반면에 해리스 후보, 민주당 측은 새롭게 만든 선거 구호입니다. We are not going back. 다시 뒤로 가지 않겠다. 과거로 가지 않겠다. 이게 갖고 있는 함의가 뭐냐면요. 먼저 이 트럼프의 공화당은 미국이 지금 위대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전에 바이든 정부, 그 전에 오바마 정부, 그리고 그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클린턴 정부처럼 이 민주당 정권이 미국을 망가뜨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구호만 보면은 미국이 이제 더 위상을 회복하고 세계에서 강대국으로서 좀 더 힘을 가질 것처럼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미국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겠다. 미국인의 삶입니다. 전 세계가 아니라.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정권이 예전에 과거에 외국에 너무 돈을 많이 쓰고 미국인들의 삶을 등한시하고 불법 이민이나 이민자들에게 돈을 퍼주면서 우리가 가난해졌다. 불행해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뭐냐? 미국인들을 좀 더 부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구호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반면에 이 민주당 해리스 캠프 측에서 말하는 We are not going back.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로 가지 않겠다. 이 과거는 바로 트럼프 1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있었던 이 트럼프 1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트럼프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 시대를 부정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거짓말장이에 파시스트 그리고 미치광이라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이 트럼프 시대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고 일종의 파시스트 국가였다. 원래 우리 미국이 추구하던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트럼프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양측의 선거 구호에서도 이번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정체성이 뭔지 미국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미국에서도 많이 이제 거론되는 건데요. 보수 복음주의와 진보 자유주의의 대결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기독교 근본주의의 기본을 두고 있는 보수주의자들, 그 다음에 자유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진보주의자들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뭐 낙태나 동성애 같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양측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 또 어떤 게 있느냐? 저는 이게 사실은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요.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 중에 가장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냐? 일단 트럼프의 공화당은 와스프, 미국의 정체성은 와스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스프가 뭐냐? White Anglo-Saxon Protestant입니다. 백인 앵글로색슨계의 신교도예요. 이게 사실 미국의 시작이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지금은 정확하게 앵글로색슨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백인 중심의, 원래 미국이 시작됐을 때 유럽에서 건너왔던 유럽 출신의 백인들이 중심이었잖아요. 그 백인 중심의 미국을 다시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 백인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 일부 학자들은 백인 민족주의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 트럼프의 공화당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불법 이민자는 추방을 하고 뭐 트럼프가 이런 이제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이민자가 이 나라를 더럽히고 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겁니다. 이제 백인 중심으로 미국을 다시금 되돌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해리스의 민주당은 뭐 후보 자체가 일단 유색 인종이죠. 아버지는 자메이카계 흑인이고 어머니는 인도계니까 이 해리스 후보 측은 멜팅팟을 주장합니다. 멜팅팟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풀면은 용광로죠. 사실 미국이 초기에는 백인들이 건국했지만 사실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키우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저희가 다 알다시피 이민자의 힘이었거든요. 세계 각국에서 몰려오는 이민자들이 뭐 거기에는 우리 아프리카 흑인도 있겠지만은 아시아계도 있고 우리 한국인들도 포함되죠. 이분들이 가서 그들이 갖고 있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미국이라는 국가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키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 이민자들에서 우리가 좀 더 포용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소수민족이나 소수인종이나 유색인종에 대해서도 더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이 멜팅팟 정신입니다. 결국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앞으로 어떤 나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정체성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사실 저도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도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났을 때도 미국사의 후유증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누가 지든 대선 결과에 불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는 다시 좀 뒤에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선 저희가 바라볼 때 이번 대선은 미국인의 정체성 전쟁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데, 일단 뭐 언론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 지금 저 사진에 이제 해리스와 팀 월즈 이제 그 부통령 후보가 있죠.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아마도 당신이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이기도 했고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거의 계승할 것이 확실합니다.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아마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견해가 갈리는 거는 이 해리스나 월즈 자체가 좀 더 바이든 후보보다는 진보적이에요. 모든 이슈에 있어서.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좀 더 진보적인 그런 정책들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대선 과정부터 해서 이 해리스 후보가 결국 트럼프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포섭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색깔을 좀 숨기고 좀 낮추고 좀 더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정책들을 내세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보적인 정책들을 조금 뒤로 물러나게끔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0일 1차 토론 그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해리스 캠프의 정강과 정책들이 공약들이 나와야지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트럼프, 사실 제가 보기에 저희가 이제 이 미국 대선을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해리스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큰 변화가 없을 거 말씀드린 대로인데요. 트럼프 후보가 되면은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번 대선이 중요한 건데요. 일단 트럼프 후보는 제가 보기에 제가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따로 제가 이제 책이라든지 기고문 같은 데 정리를 한 건데요. 제가 정리해 본 건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키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수, 리벤지, 복수. 트럼프 후보가 2016년 1기 집권을 끝낸 다음에 2020년 끝낸 다음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측근들이라든지 연방 공무원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2020년에 미국 대선을 자기는 이제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던 자기 내각의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방 공무원들이 있겠죠. 주에도 있고요. 이런 고위직들에 대한 복수가 예상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인적 변화도 클 거다라는 생각이 예측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이제 아주 재미난 이제 단어인데 ABB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Anything but Biden.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은 바이든 빼고 뭐든지. 그러니까 바이든이 한 거 외에는 바이든 한 거 말고 뭐든지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바이든이 했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반대로 뒤집겠다는 거죠. 이게 아마 트럼프 집권 이후에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 정책, 이민자들을 추방시킨다든지 아주 이민 쿼터를 줄인다든지 그런 게 100%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경제 정책도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관세를 많이 올리겠죠.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 때 사실 우리나라도 많이 큰 영향을 받았는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그런 정책들을 완전히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도 이 바이든 정부, 그 다음에 해리스 후 캠프는 이 증세의 기본을 두고 있어요. 부자들이라든지 법인에 대한 법인세도 올린다든지. 근데 이제 그 트럼프 캠프는 감세, 반대입니다. 세금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낙수 효과가 생겨서 더 경제가 잘 될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든과는 정반대의 정책들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아마
미국 대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젝트 2025. 이게 이제 미국 보수 쪽의 그 싱크탱크죠. 헤리티지 재단이 이제 작성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다시 보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나라를 미국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책 보고서, 정책 지침서입니다. 이걸 보면은 아주 이 보수, 그러니까 트럼프 쪽이 치밀하게 이 집권 전략을 짜고 있고 그 이후에 큰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주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한국 언론에도 그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될 것 같냐?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취재 활동을 했고 계속해서 지금 미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 이거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쉽게 답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의 대세론도 지금 말하기는 이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진영이 너무나 분열되어 있고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중도가 사실 설 자리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이 남아 있고요. 뭐 앞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이 무소속 후보의 표가 과연 트럼프로 많이 갈지 그것도 잘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금리가 막상 인하되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마 해리스 캠프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과연 그런 조금만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리고 뭐 대외적으로는 그 중동의 전쟁 이슈가 있죠.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만약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희망하는 대로 휴전이 되거나 하면은 해리스 캠프에는 호재가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확전이 되면서 중동 위기가 더 고조되고 그러면 아마 유가가 오른다든지 이런 경제적으로 영향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 민주당이 수세에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치열한 선거가 될 것이며 선거 결과가 그날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 이 표 계산, 세는데 검표라는데 많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각 주별로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선거 결과도 논란이 많을 수도 있다. 지난번에 뭐 트럼프 후보가 제기했던 부정선거 논란이라든지 그다음 몇 달 후에 있었던 2021년 1월 6일의 의사당 폭동 사태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런 미국 사회의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저의 우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슈, 이제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봤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인데요. 저는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 이 단어만 오늘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셔도 뭐 저는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고립주의입니다. 신고립주의. 새로운 고립주의라는 뜻이죠. 이거는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저희가 유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사실 지금과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 변화가 없다는 게 좋냐 나쁘냐의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지금 어떤 후보가 선이냐 악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해리스 후보가 되면은 바이든 정부, 즉 지금까지 4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미국이라든지 한미 관계, 그다음에 뭐 북미 관계, 그다음에 미국과 전 세계 관계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상이 좀 가능한 편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연하게 달라질 건데 그 달라지는 거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신고립주의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립될 거예요. 미국이 우리는 이제 고립될 거야 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은 미국은 원래 고립주의 국가였어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누구죠, 처음에? 물론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었지만은, 미국이란 나라 자체를 세운 거는 이제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종교적 이유, 정치적 이유,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죠. 이민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그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 쓰기 싫어. 나는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새삼을 살 거야. 라는 게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고립주의 국가였어요. 그게 쭉 미국 건국 이후에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립주의 노선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벌이게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바로 2차 대전이에요.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고 특히나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죠. 그러니까 미국 본토가 2차 대전 전범 국가에 의해서 직접 공격을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이 2차 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승국이 되죠. 2차 대전 이후에 사실 뭐 전승국이라고 하면은 뭐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뭐 심지어 중국 이렇게 다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은 이미 본토에서 너무 많은 전쟁 피해가 벌어졌어요. 피해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복구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미국 2차 대전의 승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그 이후에 전후 재건을 주도한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고요. 미국의 돈이 세계의 돈이 됐고요. 미군이 전 세계에 주둔하면서 일종의 경찰국가 역할을 하면서 세계의 평화를 중재하거나 또는 분쟁을 조정하거나 때로는 비판의 여지도 많습니다만은 어떤 분쟁이나 조정을 힘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미국식 평화를 지키려고 했죠. 유지해 왔죠. 그게 이제 고립주의에서 탈피해서 사실은 1940년대부터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세계 질서의 기본입니다. 미국이 고립주의를 버리고 미국의 개입주의였던 거죠. 그 힘으로 미국은 전 세계 최강 국가로 군림을 했고요.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문화에서 모든 부분에서요. 그리고 미국식의 질서를 가져왔는데 이 트럼프는 다시 우리 고립주의로 가겠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은 미국 국민들 중에서 트럼프 후보를 가장 지지하는 계층이 뭐냐면요. 백인의 고졸 이하의 중산층 이하죠. 노동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적, 정치적 박탈감이 아주 심해요.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0년대, 70년대 미국이 막 부강할 때 미국의 공장들, 뭐 자동차 회사, 철강 공장,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중산층의 삶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아주 부강한 시기에 꽃을 피웠던 그런 계층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90년대, 2000년대 접어들면서 경제적 위기를 맞습니다. 왜냐? 바로 공장들이 미국을 부강하게 해줬던 산업들, 제조업체들이 아시아로 떠나는 거예요. 주로 중국, 베트남, 뭐 한국, 특히 이제 중국으로 많이 갔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졌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왜 근데 우리 정부는 내 삶을 도와주지 않고 왜 외국에 전쟁을 벌이고 있고 외국에 구호를 보내고 있고 내 일자리는 또 외국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이나 이민자들이 뺏는 것 같은데 그 상실감과 분노와 좌절을 파고든 게 바로 트럼프예요. 여러분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분노와 좌절은. 바로 외국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제 다시 미국만 생각합시다.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막하고요. 지금 신고립주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자기 지지층들의 그 열망도 있기 때문에 당선이 되면 신고립주의를 강하게 내세울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이제 벌어지냐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까지 흔히들 우리가 세계화라고 그러죠. 뭐 인건비가 산 아시아 국가나 어디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에서 생산한 것이 선진국의 소비가 되고 이런 기술은 또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건너가고 개발도상국의 역할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한동안 세계의 경제 질서를 구축해왔던, 유지해왔던 세계화, 전 세계 공급망을 부정합니다. 이제 우리 수입 안 할 거야.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인이 쓸 거야.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둘째는 워낙 중국에 대한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도 큰 영향을 받을 수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지금 뭐 올해 정말 덥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기후위기다. 전 세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는 기후위기를, 뭐 전면 부정한다라는 말까지는 심할 수 있겠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본인이 기후위기라는 것이 일종의 사기다. 전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구가 늘 더웠다가 춥기도 했다. 뭐, 공룡이 사라진 게 기후위기 때문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트럼프의 주 지지층이 소위 말하는 고전적인 의미의 제조업이나 석탄 산업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석유 산업, 그다음에 자동차, 철강. 그래서 이 지지층들이 신재생 에너지, 쉽게 말해서 전기차가 많아지고 뭐 태양광이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결국 지지층들이 기후위기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후 정책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민 정책도 바꾼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연달아서 고립주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경찰 국가라고 하는 역할을 재정립할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데요.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신고립주의가 강화되면 당선이 돼서 좀 안타까운 건 제가 보기에 미국 사회의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해리스가 당선이 돼도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겠죠. 하지만 이게 조금 다른 게, 이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는 제 생각에는 정계를 은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갈등보다는 새롭게 이제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 트럼프를 인정하지 않는 해리스 캠프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 쪽에서는 아마 엄청난 반발을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에 불복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분열,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또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사실은 한국에 누가 더 이롭냐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걸 좀 하나씩 살펴보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자, 해리스가 당선이 됐을 때 한반도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해리스는 동맹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도 많은 민주당 쪽 그 연사들이 나와서 얘기했던 게, 우리는 동맹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LI를 중요시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걸 차별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도와줄 것이고, 전 세계 우방들, 나토, 한국, 일본 이런 동맹들에 대해서 가치를 중시할 거다. 이 지구상에 있는 위기는 미국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싸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건 뭐냐면은 한미 동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내부에서 논란이 있지만 한미일 동맹,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동맹 같은 게 큰 변화를 겪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되면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다 예상하시다시피 북한과의 대화는 좀 난망한 상황이 될 겁니다. 이미 뭐 해리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와는 난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와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비핵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제재 완화라든지 뭐 협상은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 입장에 봤을 때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오바마 때도 그랬고요. 바이든 때도 그랬고요. 사실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진전이 된 게 없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요. 오히려 북미 관계, 남북 관계의 변화는 이 트럼프 시대에 좀 많이 있었어요. 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뭐 심지어는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가 뭔가 타결할 뻔도 했었고요. 한국도 정상회담을 여러 번 하면서 상당히
이 남북한의 화해, 통일에 대한 기대를 무르익게 했었죠. 하지만 결국은 뭐 실패했지만요. 근데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이 북미나 남북 관계 개선은 난망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북미 관계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워낙 우리나라 요즘에 뭐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워낙 이 논란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좀 더 강하게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화해나 한미일 동맹에 대한 그 압력, 요청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리스의 당선은 동맹의 가치는 중시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남북 화해나라든지 그다음에 평화 구축에 대한 또 기대는 조금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양면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어떨까 궁금하시죠? 반대입니다.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일단 전 세계적으로는 동맹이 분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미 뭐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미국과 유럽의 쪽의 군사 방위 기구죠. 어느 한쪽이라도 외국의 침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개입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나토 때문에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나토에서 탈퇴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고립주의입니다. 다 연결된 얘기들입니다. 트럼프는 유럽의 전쟁에 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의 세금을 쓰냐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다?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쭉 유지되어 왔던 세계의 평화를 유지했던 근간이 됐던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를 깨트린다는 거죠. 깨트린다는 거죠. 이 동맹이 하는 것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후위기 대응도 있어요. 기후위기 대응. 2016년에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때 당선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한 거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자, 탄소를 얼마만큼 줄이자라고 했던 걸 탈퇴해버렸어요. 그리고 4년 뒤에 이제 바이든이 다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다시 가입을 했죠. 즉, 군사적인 동맹도 깨지겠지만은 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기후위기에 대한 동맹, 전 세계적인 그런 협조체제도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고립될 거기 때문에. 대신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보다는 친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많아요. 워낙 또 트럼프 자체가 푸틴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쭉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독재자다, 세계 평화를 해친다라고 보는 푸틴이라든지 김정은 같은 일종의 그런 트러블 메이커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질서가 많이 바뀔 것 같다.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의 동맹은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그 분열될 동맹에는 한국도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일 먼저 제가 보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변화는 주한미군의 지위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 고마워하지도 않은 한국에 왜 우리가 방위비를 내면서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야 되느냐. 그리고 한국은 이미 부자 나라인데 우리가 왜 도와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결국 신고립주의 얘기랑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돈을 더 내라.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하면은 우리가 주한미군을 그냥 놔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군을 줄일 거야. 아니면 철수시킬 거야.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방위비 협상할 때 얼마나 매몰차게 그런지 다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기 트럼프 2.0은 훨씬 더 강력하고 드라이브를 세게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지위가 변하거나 규모가 축소되거나 심지어는 이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게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북미 대화는 가능성이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보다는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계속 트럼프가 얘기를 하죠. 김정은과 나는 친구야. 우리 다시 대화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들은 얘기로는 미국에 있을 때 많은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음 속에는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도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좀 공명심 높은 스타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봤을 때 일기 때처럼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우리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핵 그건 인정할게. 동결해 대신. 그러면 우리가 북한하고 수교할게. 아니면 경제제재를 풀어줄게. 라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 거 아주 중요한 거는 한국이 그 협상 과정, 그 대화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꽤 있다. 지난 1기 때는 워낙 그 당시에 트럼프가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처음 대통령을 할 때라서 원하지 않았든 이 한국 정부를 계속 개입을 시키거나 같이 가는 경향이 많았죠. 근데 이번에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 바로 직거래를 하면서 북미 대화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의 정치권이나 한국의 정권, 심지어는 한국의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형태의 북미 간의 협상, 타결이 될 가능성도 높다. 왜냐?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먼저 봅니다. 동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트럼프 개인의 공명심, 내가 세계 평화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북미 관계, 남북 관계만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개인적 특징이 쭉 지금까지 다 지켜보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좀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고에 이런 표현도 썼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반도에게는 도박과도 같다.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정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재앙이나 혹은 원치 않았던 그런 식으로 방향이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되면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핵무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핵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이 우리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고 약간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미국이 저렇게 우리 빼놓고 북한하고 협상하고 타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남한 내에서, 우리 한국 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핵무장을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 이게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좀 걱정이 들어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한다고 해서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깐 되짚어 드리면은 NPT에 탈퇴를 해야 돼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방지 조약에. 그게 쉽겠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제 대외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핵을 갖겠다라고 하는 순간 과연 주변의 나라들, 러시아, 일본,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또 나아가서는 우리와 무역을 하면서 사실 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그 무역 당사국들이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은 심각한 상황에 빠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핵무장 논의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지금도 저희가 심각한 분열을 더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한반도에 아주 중요한 게 경제적인 영향이죠. 이게 지금은 제가 이제 외교 안보적인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적인 영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만 얘기해도 사실은 한 시간을 다 채울 수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나라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단어가 됐어요. IRA, 미국의 법입니다. Inflation Reduction Act.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우리 물가가 오르는 거를 낮추자라는 법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걸 알게 되냐면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차 산업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많이 알게 됐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신재생에너지를 투자하겠다는 게 미국의 정부의 핵심인데 이게 IRA를 통해서 구현이 된 겁니다. 이 법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업체들이 전기차를 미국에 투자를 했고요. 공장을 짓고 또 배터리 업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산업들을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중국의 생산된 부품을 쓰면은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라는 조항 때문에 현지 공장들 중국에서 빼서 미국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많은 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이 IRA법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폐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Anything but Biden. 그리고 이 바이든이 추구했던 신재생에너지, 기후 정책에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전기차 산업이라든지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배터리 산업처럼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때 아주 공격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을 옮기고 심지어 사실은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그런 산업들이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경제적으로 한국 기업들한테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쓰게 하는 그거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리쇼어링을 아마 강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리쇼어링이 뭐냐면요. 어떤 정부에서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외국으로 나갔던 공장을 다시 불러들이는 겁니다. 미국의 많은 공장들이 다시 와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인들 중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계적인 공급망의 재편이 이루어지거나 재편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한국 경제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갖고 왔던 체인들이 상당히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경제적으로 뭐 다 예상이 되는 게 미중 갈등이 지금도 미중 갈등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도.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중심이고요. 그리고 미국 제조업을 우선시해 하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이긴 했는데 이 미중 갈등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대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게 미중 갈등이 드러날 부분이 관세 부분입니다. 관세. 지금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전에 1기 때 중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긴 적이 있는데 자기가 당선되면 이번에 100%, 200%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아마 관세를 물리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역 전쟁이 벌어진과 동시에 물가가 오른다든지 공급망이 끌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은 동맹의 제품에 대해 동맹 국가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이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 경제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상당한 고민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누가 당선이 되고 안 되고 둘 다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함의들이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될지 저희가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미국 사회가 변화할 수밖에 없고 둘 다 한국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를 좀 주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굳이 더 따지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한반도에 훨씬 더 많은 숙제를 던질 수도 있다. 그 숙제는 안보, 외교, 경제 다층적으로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꼭 주장하고 싶은 게 이번 시간에 우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과연 누가 될지 그리고 이 영향이 뭘지를 좀 더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라든지 유럽의 국가에 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공부와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한반도에 이 미국 대선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쭉 설명을 해봤는데요. 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쉽게 이해는 되셨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신고립주의가 될 것이고 그 고립주의를 통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요. 제가 이제 쓴 책인데요. On Air 미국은 내전 중이라는 책인데 사실 왜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냐면요. 제가 이 특파원 3년 동안에 있었던 미국 사회에 대한 분석과 경험들을 이 책에 담으면서 이 미국 대선을 전망을 하고 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대선 후에 미국과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미국이 내전 중이라고 불릴 만큼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그 원인은 뭔지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번 뭐 기회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면은 이 책이 쓰여질 때는 해리스 후보가 되기 전이에요. 바이든 후보가 사퇴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의 중심은 트럼프 대 바이든 대 트럼프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지금의 미국 사회,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이해하기에 쉽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2024년 미국 대선, 미국의 정체성을 바꾸고 또 한국과 전 세계 질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미국의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는 결코 낯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쓰거나 요즘에 강연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새삼 또 느끼는 건데요. 이 미국이라는 설명글에서 주어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꿔도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한국에서도 똑같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번 미국 대선이 우리 한국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만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그 분열을, 대선을 통한 분열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범 답안으로 보고 저렇게 해야지라는 모범 답안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되면은 실제 내전과 흡사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24년 미국 대선은 한반도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선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하시면서 들으면은 미국 대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